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 지적 장애 아동들의 자해행동의 원인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적 장애 아동들의 공격 행동의 원인과 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적 장애 아동의 공격 행동의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서 자해행동을 강압적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일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건 지난번 강의처럼 자폐 아동들과 비슷하죠. 두 번째로 공격성이 지적 장애 아동들에게 습관화된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종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은 사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어린아이들일수록 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공격성은 기질적으로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즉 유전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방성입니다. 특히 아이가 자해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렸을 때는 당하기만 했지만 사춘기가 되고 나면 자신이 당했던 대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일종의 보복인 셈이죠. 순수 자폐 아동의 공격과는 달리 지적장애 아동의 공격 행동은 상대를 정말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폐 아동들의 경우 지적장애와 중복을 지닌 학생들이 대부분이기에 주 장애가 자폐 아동들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행동이 발생하는 초기에, 그러니까 이 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공격 행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세기가 아이보다 더 세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면에서 이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선생님들은 할 수 없기에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그 이상으로 해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습관화되지 않죠. 제가 맡았던 어느 장애 학생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자신을 물었을 때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가 물 때마다 아이보다 더 세게 물어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이가 그런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자 그런 행동이 아이에게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누구나가 대부분 꼬리를 내리게 마련이죠. 코너로 몰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 중 화를 잘 내는 기질적인 분의 경우 어떻게 하면 자신은 그 화가 풀렸는지 되돌아보고 그대로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질이 유전적인 것처럼 화를 다스리는 법도 유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대응하지 않으면 화가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며 또 어떤 이들은 달래주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어떤 이들은 더 강하게 대해주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의 표출은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추스르는 하나의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은 연구에 의하면 1분 30초, 그러니까 약 90초 정도만 기다려주면 풀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화를 낼 때 기분 나쁘다고 아이와 동일하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감정적일 때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공격적이 되는 것도 바로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것을 들어주고 받아줘야 할 대상자가 도리어 화를 내면 이것이 아동을 더 좌절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는 화를 내게 하는 것처럼 폭력은 폭력을 낳게 마련이죠. 아이가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습관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자신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잡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동은 더 강도를 높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완전히 습관화 되어 버립니다. 물론 때론 아이의 행동이 너무 공격적인 행동이 심할 때는 적절하게 야단을 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번 자폐아동의 공격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충분하게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라야만 효과가 뛰어난데요. 사랑과 야단의 비율은 8대2나 9대1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연극 배우가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도무지 바뀌지 않던 고 2학년 남학생에게 예외적으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척하는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 가급적이면 말로 상대방을 공감해 주라고 했었죠. 그런데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격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얼굴 표정, 몸동작, 말의 세기와 거침 등이 대상 학생보다 더 강하게 보이도록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고 강자에게는 매우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 학생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다만 조울증이 심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아침에 매우 상냥하게 인사를 해도 등교할 때 자신이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의자를 들어 제게 집어 던질 듯한 기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덩치도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커서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런 이 학생도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화를 내는 저를 보고는 다른 선생님께 무섭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론 저에게 함부로 굴지 않고 매우 고분고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버지를 닮아서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약한 것이었죠. 그래서 늘 부드럽게 대하던 선생님이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이 학생은 반대로 약하게 나온 것이죠. 장애아동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 중에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아동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아이의 두 팔과 두 다리 및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껴안는 방법인데요. 시간은 약 5분 정도이면 족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이의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해도 머리로 코나 얼굴을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 아동의 머리까지 꼭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 선생님 중에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지 않았다가 머리로 받쳐서 코뼈가 주저앉은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의 전신을 꼼짝 못하게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을 5분만 하면 아이는 잘못을 빌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아이가 울거나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정신연령이 낮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매우 힘든 일도 없죠.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아동의 속상함을 말로 위로해도 별 소용이 없고 공격 행동이 습관화된 아동을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이들이 중증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입니다. 나머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제가 올린 자폐 성향 아동의 공격 행동과 그 대처법 제1탄과 2탄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